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저는 친척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22살의 이른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남자를 사귄다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집안 어른들의 말에 이끌려 얼떨결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눈물로 시집살이를 보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보다 더 상처를 준 건 아들이었습니다. 피눈물로 키운 아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제 등에 칼을 꽂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봅니다. 결혼을 성급하게 결정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배신을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결혼은 도피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있게 살고 싶지 않냐는 엄마 말을 듣고 결혼을 한 건데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 됐네요. 저희 집이 아주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엄마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잡부였고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가 생길 때까지 한 달 넘게 백수로 지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엄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버지가 공사장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집에 누워만 있는 처지가 되었죠.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파출부 일을 다니셨지만 날마다 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할지 걱정하셨습니다. 모자란 돈을 어떻게 메꿔야 할지 혼자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는 또래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 몰래 식당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 정도였습니다. 학교에 내야 할 돈도 제가 벌어서 해결하며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죠. 엄마도 뒤늦게 제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단을 치셨어요. 너 알바한다는 게 사실이야? 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해? 내가 지금 꾹 참고 일하는 것도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네가 엄마처럼 일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지금 당장 생활비도 없는데 어떡해. 내일 굶어야 하는 마당에 공부는 해서 뭐해? 어차피 대학 갈 생각도 없어. 지금부터 돈 벌어서 엄마 돕고 싶단 말이야.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니까 왜.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하시면서 울컥하시더라고요. 제가 벌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결국 엄마도 한참을 우시더니 같이 이겨내자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엄마가 파출부 일을 늘려볼게. 잠깐만 도와주라. 다음 달부터는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게 해줄게. 당연히 저는 엄마 말을 믿지 않았죠. 제가 일하는 게 더 낫지 어떻게 엄마가 일을 더 늘리겠어요. 게다가 공부하더라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약값으로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마당에 제게 대학은 사치였거든요. 일자리를 늘려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그런지 엄마는 금세 몸살이 나고 마셨죠. 엄마가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집에 누워서는 시름시름 앓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힘들어서 그래? 나도 일하고 있잖아. 무리하지 말고 하던 일만 하자. 어떻게 너한테 일을 시켜? 엄마가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뒤로 저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술만 취하면 미안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일을 한 뒤로 생활비 걱정이 조금 덜어져서 오히려 살만했어요.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니 일도 쉬워져서 오히려 학교 공부보다 식당 일이 좋아졌는데요. 사장님도 절 좋게 봐주셨는지 저한테 졸업 후에 뭘 할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미정아, 몇 개월 뒤면 졸업하겠네. 식당 그만두고 취직할 거지? 일단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이력서 넣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진 모르겠어요. 자격증도 따서 크든 작든 회사에 취업이 되면 서울로 갈 생각이에요. 네가 일도 잘하고 야무져서 계속 옆에 두고 싶은데 이제 성인인데 식당에서 알바만 하면 되겠니? 일단 취업 때까지만 일해주라. 요즘 일 잘하는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네, 당연하죠. 곧 그만둔다고 일 대충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유, 말하는 게 넌 요즘 애들 같지 않다니까. 어른이야, 어른.
제가 일했던 사장님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잘 대해주셨어요. 저도 엄마보다 사장님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식당에 벗어날 수 없었죠. 저도 성인이 되면 회사에 취직할 줄 알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쩌다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오늘 면접 본 거 발표 났다며. 결과 확인해 봤어? 떨어졌어요. 아유, 너같이 일 잘하는 애를 왜 떨어뜨리나 몰라. 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 네가 괜찮으면 주말에만 일하지 말고 평일까지 쭉 나와도 된다. 그래야 너도 돈이 좀 될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돈이 제법 모이더군요. 돈 벌어서 가끔 맛있는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는 재미에 빠지니까 꼭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식당 일도 익숙해졌고 사장님도 좋으신 분이고 게다가 안정적인 수익도 생겼으니까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니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서 당장 취업을 못해도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데 소홀해졌어요. 일만 하면서 지내는 사이에 22살이 되었고 그때 제가 좋다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저희 식당에 자주 들리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단골 손님에게 오빠라고 부르긴 했지만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은 저만 보면 해발쭉 웃으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무서워져서 없는 사람인 척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결혼하잔 말을 꺼내더군요. 미정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뭘 해서라도 꼭 행복하게 해줄게. 기습적인 청혼에 저는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라고 부르며 친한 척 군 게 화근이었죠. 사장님이 단골 손님한테 오빠라고 부르길래 저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사심없이 자주 와줬으면 해서 친한 척 한 건데 괜한 짓을 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나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괜히 짜증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서 단골 손님을 잘 타이르려고 했습니다. 아니 오빠 왜 그래?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부터 하자고 들이대는 게 말이 돼? 우리 만난 지 2년 넘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뭐? 우리가 따로 만나서 데이트한 것도 아닌데 뭐가 충분해. 오빠, 나라서 웃으면서 말하는 거지. 다른 여자한테 이러면 큰일 나. 단골 손님은 매일 식당을 오면서 저와 연애를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얼른 이 단골 손님을 떨쳐내려고 했죠.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난 아직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풀이 죽은 표정으로 식당을 나가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결혼해달라고 하길래 어디가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말을 걸길래 단답으로 대꾸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미정아, 종구한테 너무 매몰차게 대하는 거 아니니? 네? 제가요?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종구 오빠가 계속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 저 곧 서울 가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가지도 않을 서울 핑계를 댔지만 소용없었어요. 사장님이 버럭 소리치면서 제 거짓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서울은 무슨? 너 갈 생각도 없잖아. 취직 준비한다는 애가 몇 년 동안 붙은 회사도 없으면서 무슨? 네?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종구가 인물도 저만 하면 괜찮은 편이고 성실하고 착하잖아. 게다가 집에 돈도 많다더라. 사장님이 귓속말로 식당 앞에 있는 건물이 종구네 거라고 하시면서 몇 번만 만나보라고 부추겼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갔더니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사장님한테 그 오빠에 대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며? 사장님한테 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완전 스토커 같다니까? 남자들이 원래 그러잖아. 너 좋아서 적극적으로 대시한 건데 스토커라고 하면 안 되지. 엄마가 그 사람이 하는지 못 봐서 그래. 그 사람 말도 꺼내지 마.
그래도 식당 앞에 건물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사람이면 한 번쯤은 만나봐도 되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야. 엄마, 내가 무슨 연애야. 돈 벌 시간도 부족하구만. 그래, 네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엄마가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해본 거였어. 저는 그 뒤로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내심 아쉬운 모양이었죠. 틈만 나면 종구 오빠 이야기를 꺼냈어요. 종구 오빠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었지만 오빠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동네 식당 앞 허름한 건물주에서 강남에 집 한 채가 더 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됐으니까요. 사귈 마음도 없는데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좀 그래서 그냥 그런 소문이 있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개월 뒤에 뜻밖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20년 넘게 고된 일을 해오던 엄마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느라 엄마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얼른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 추간판 탈출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의사는 당장 수술을 준비하자고 했지만 500만 원 되는 수술비가 문제였어요. 제가 일단 엄마를 입원시켜놓고 식당 사장님부터 찾아갔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장님을 붙들고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사정하고 있는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오빠가 나서더라고요. 미정아,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내가 해결해줄게. 500만 원이면 돼. 내가 3달 안에, 아니 4달 안엔 꼭 갚을게 오빠. 안 갚아도 돼. 부모님 수술비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 오빠가 어떻게 알았어? 오늘 네가 일하는 날인데 사장님 계시길래 물어봤어. 어머님 많이 아파서 급하게 일을 뺐다며? 계좌 불러. 지금 보내줄게. 계좌번호를 불러주니까 오빠가 진짜로 50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 감동이었죠. 금전적으로 이렇게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귀찮게만 느껴졌던 종구 오빠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장님도 제 눈빛이 변하는 걸 봤는지 갑자기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귓속말을 하더군요. 거봐, 내가 저런 놈 없다고 했지? 한 번은 만나볼만 하다니까. 괜히 고집 피우기는. 제가 헛기침을 하면서 모르는 척 대꾸도 안 하니까 사장님이 얼른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빠도 걱정된다면서 절 따라오겠다고 해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얼른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진심으로 다독여주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 수술만 받으면 금방 좋아지실 거야. 오빠가 다정하게 위로해주는데 눈물이 다 나오더군요. 가족처럼 걱정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수술비를 낼 수 있었고 빠른 시일 안에 수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엄마가 수술 받는 동안 오빠가 옆에 있어주니까 오빠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취업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고 식당에서 평생 일해봐야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았거든요. 또 어차피 할 결혼이라면 종구 오빠 같은 사람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8개월 정도 만났다가 정말로 시집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려보니 오빠가 건물주란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보단 형편이 나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진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파는 노점상을 하셨어요. 학교를 마친 남편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5년 뒤에 작업반장이 되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나이도 드셨으니 노점상을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한데 집에서 놀면 뭐하냐? 사람은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돼. 시어머니는 평생 일만 하면서 부지런히 살아오셔서 그런지 제가 집안일만 하는 꼴을 못 보셨어요. 제게 시장에 나와서 노점상 일을 도우라고 하셨죠. 결혼 전엔 식당만 일만 해봤다며? 시집 온다고 그만뒀단 말은 들었다.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나 따라와서 장사일부터 배워봐라. 그때부터 시어머니 밑에서 노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제게 엄격하셨고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장사일이 서툴러서 물건을 잘못 받아오거나 계산이 틀리면 벼락같이 호통을 치셨고
장사를 마치고 집에 와도 집안일을 전부 제게 맡기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도와주긴커녕 사소한 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구박을 했습니다. 장사하느라 몸살 났다고? 터 늙은 노인데도 멀쩡한데 무슨 몸살? 얼른 일어나서 저기 쌓여있는 빨래부터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게을러 빠져서 어디다 쓰겠어? 밖에서는 장사를 하느라 힘들고 집에서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애까지 들어서 더 힘들어졌죠. 종구한테 들었다. 애 생겼다며? 애가 졌다고 시장에 안 나올 생각은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으셨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애가 나오기 직전까지 장사를 해야 했죠. 자칫했으면 시장 바닥에서 애를 낳을 뻔했습니다. 과일을 팔다가 진통이 와서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께서 절 부축해주지도 못해서 조금만 참아보라고 난리를 피우길래 옆가게 아저씨 이름만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정말 떡가게집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병원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간호사가 제 품에 아들을 안겨주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첫째가 아들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셔서 다행이었죠. 애 낳느라 고생했다. 몇 달은 집에서 쉬면서 애를 돌보거라. 장사는 내가 알아서 하마. 네? 정말 집에서 쉬어도 되나요? 그래, 나 혼자 장사하기 힘드니까 얼른 몸 추스를 생각부터 해라.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집에서 쉬게 해주었습니다. 뜻밖의 말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마웠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100일을 넘기고 저도 체력이 회복되자 시어머니께서 장사를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나도 나이가 드니 노점 일이 지친다. 애는 내가 봐줄 테니 노점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며느리 덕 좀 보자. 네? 어머님, 저 아직도 산후통이 있어서 손발 시리고 어깨도 아파요. 무거운 것도 못 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혼자서 노점을 보겠어요. 나는 뭐 안 아픈 줄 아니? 너만 해놨어? 나도 우리 종구 나와서 몸 많이 망가졌다. 성한 데가 없었는데 돈 벌려고 참았어. 너도 애 키우려면 엄살 피우지 말고 장사 시작해. 어머님, 저 나이 어리다고 이러시는 거죠? 저도 알 거 다 알아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이렇게 다짜고짜 밖으로 내몰면 어떡해요. 어머님 일 나가신 동안 하루 종일 우는 애 안아주느라 손목이랑 어깨가 다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눈물로 호소해도 시어머니에겐 먹히지 않았어요. 기어코 아들 낳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를 밖으로 내몰고 자기는 집에서 쉬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아들을 봐주겠다고 하니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 아들을 업고 장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제가 장사를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오늘은 얼마를 벌었냐고 매일 추궁하셨거든요. 오늘은 수입이 왜 이것뿐이니? 너 혹시 나 몰래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내가 낳은 자식도 못 믿을 마당에. 제가 속상하다는 표현을 정확히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벌어온 돈만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장사를 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은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 밖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정말 아들 돌보는 데에만 신경을 쓰셔서 빨래와 청소는 물론이고 식사 준비까지 저 혼자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쓰러지겠다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잔병치레만 생기고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쓰러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2년의 시간을 버텨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버텼나 싶네요. 밤마다 욱신거리는 손목과 어깨를 붙들고 눈물을 견뎌왔습니다. 내가 왜 빨리 결혼을 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 걸까 하는 후회가 마구 밀려왔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싶었지만 친정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옆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상 제가 돈 더 벌어오고 집안일도 하고 애도 돌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수술 후유증으로 더 이상 돈도 못 버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엄마도 지금 고통스러우실 텐데 저라도 잘 살기 바라는 친정엄마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똘똘하고 영특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보는 낙으로 버티니 2년에서 6년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초등학생이 되어도 저를 볼 때마다 활짝 웃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 다 끝났어? 내가 어깨랑 다리 주물러 줄게. 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제 어깨와 팔다리를 주물러 주었어요. 엄마, 어때? 이제 안 아프지? 시원하지? 그래, 엄마한테는 민규손이 약손이야. 제가 퇴근하고 올 때마다 안마사를 자청하는 아들을 보면 기운이 솟아오르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기특해서 이런 아이에게 이혼가정을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아들만 아무 탈 없이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게다가 학원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아들은 공부도 줄곧 잘했고 100점도 여러 번 받아왔습니다. 그때쯤 되니 장사도 손에 익어서 욕심이 생기더군요. 돈을 더 벌어서 아들 학원이라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가서 미리 받은 가게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시장이 괜찮은 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그걸 인수하면 어떨까요? 옷가게 사장이 급전이 필요해서 시세보다 아주 싸게 가게를 내놨더라고요. 이참에 노점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만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가게 사장이 얼마에 내놨는데? 3천만 원이요. 저렴하네. 내 몸이 안 좋아서 가게는 못 보러 가니까 계약은 너 알아서 하고 그 강의 명의는 내 앞으로 해라. 네? 제가 혼자 장사해서 모은 돈인데 왜 어머니 명의로 가게를 얻어요? 너한테 장사를 가르친 게 누구냐? 기껏 시장판에서 밥 벌어먹도록 만들어줬더니 이젠 가게까지 차지하겠다는 거냐? 그럴 작정이면 가게고 뭐고 다 없던 걸로 하자. 8년 동안 일한 게 다 어머님 품으로 들어간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시어머니의 명의로 가게를 사기 싫다고 계속해서 노점상으로 일할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돈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앞으로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그래도 노점이 아니라 마음이 놓이더군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노점상들이랑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됐어요. 이리저리 옮길 필요도 없으니 단골도 생기고 장사도 전보다 잘 되었어요. 이제야말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느닷없이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고 만 겁니다.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뒤였어요. 제가 간호사를 붙들고 남편이 어딜 다친 거냐고 물어보니까 공장 소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소장 말로는 무거운 기계를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공중에서 기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밑에 깔리고 말았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가 주저앉아서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몇 시간 뒤에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괜찮나요? 살아있긴 하는 거죠? 환자분이 너무 심하게 다치셨어요. 출혈도 많았고 회복을 낚아낼 수 없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설마 했습니다. 이대로 혼자 남겨지는 건가 싶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틀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그 시간 동안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고 눈을 떴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 나야 나, 당신, 나 알아보겠어? 다행히 저를 알아본 남편은 저보고 가까이 다가오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제게 깜짝 놀랄 말을 전해주더군요. 보험이 있어. 엄마도 몰라. 당신이 처리해줘. 보험? 갑자기 무슨 보험?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10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놨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가지자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인의 소개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두었다고 해요. 그 사실을 저와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했고 수혜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말해주던 남편이 의식을 잃더니 그대로 눈을 감고 말았죠. 그제야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 응급처치를 해주었지만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뛴 건 아주 잠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러준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이 든 보험은 다른 보장은 전혀 없고 사망보상만 되는 거라서 3억이란 거액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탄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다 어디서 보험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제게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어요. 너 보험금 3억이나 탔다며? 이런 고약한 년을 봤나? 우리 아들 목숨값을 가로채려고 들어? 당장 내놔? 절대 안 돼요. 이 돈은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란 말이냐? 어머님 손자 민규 몫이에요. 웃기고 있네. 민규 핑계 대면서 그 돈 네가 독차지하는 속셈 모를 줄 알아?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돈만은 절대 드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자꾸 돈 타령하시면 저도 못 참아요. 민규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버릴 거예요? 거듭대는 시어머니의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저는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곧 팔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고 당뇨와 고혈압 같은 지병도 있으셔서 제 도움이 없이는 식사조차 챙기기 어려우셨습니다. 제가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보채면 나가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도 당황하셨는지 입을 닫았죠.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 저는 전보다 더 악착같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뜻하지 않은 불행이 또 저를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매사에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였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니 친정엄마가 생각이 들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된 저희 엄마도 못 모시고 있는데 치매 환자가 된 시어머니를 모실 형편은 더더욱 못됐습니다.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나중에는 저와 손자도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도 희한한 건 돈에 대한 집착은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요양원의 간호사들과 간병인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뭐에 홀린 사람처럼 하루 종일 요양원을 뒤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숨겨둔 돈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6개월 뒤 당뇨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꼼짝 못하고 누워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마셨죠. 마음 불편하게 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이제는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착하게 잘 자라줬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질이 좋지 않은 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저 몰래 술과 담배까지 하더군요. 방학이 되면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하면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잔소리를 하면 아들은 전과는 다르게 짜증을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에 와도 제가 말을 걸면 인상 붙었었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어긋나가는 아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는데 1년 뒤에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힌 겁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니 아들의 절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한테만 안 걸린 거지 지갑이나 핸드폰은 물론 노트북도 훔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들을 붙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어쩌려고 그래?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아, 진짜. 이번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라고. 아들은 제가 알던 예전에 착하고 얌전하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경찰서에서 오랜만에 아들을 마주하고 있으니 수틀리면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을 하는 건달처럼 보이더군요. 제가 무릎 꿇다시피 오토바이를 빼앗긴 피해자한테 사죄해서 합의를 볼 수 있었지만 아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돈이 필요하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댔으니까요. 결국 아들은 학교에서도 애들 돈을 훔치다 걸려서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셌던 아들이 일방적으로 내려쳐서 아들은 학교에서도 퇴학 처분을 받았죠. 게다가 절도 혐의와 폭행죄로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1년간 소년원에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돌아온 아들은 건달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건달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서울 가서 지내려고. 갑자기 서울은 왜? 소년원에서 친해진 애가 있는데 서울에서 같이 사업하재. 나는 몸만 오라고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서울은 안 돼. 너무 멀잖아. 그냥 엄마 집에서 같이 살자. 어?
내가 새 출발하겠다는데 왜 그래? 여기서 지내봤자 맨날 돈 없단 이야기만 듣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냐고. 아들이 우리 집 가난한 게 지긋지긋하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서울에 가지 말라고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고만 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보내주었죠. 서울로 간 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돈이 떨어지면 저를 찾아와서 손을 벌렸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안 그래도 버릇없는 놈 버릇없게 키운다고 뭐라 할지 몰라도 전처럼 물건을 훔치다가 걸린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아들이 따뜻한 집밥 한 그릇 먹지 않고 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하면 인상 찌푸리기 바빴죠. 아, 됐어. 밥은 무슨 놈의 밥이야. 바빠서 빨리 가봐야 돼. 밥 한 그릇 먹고 갈 시간도 없다는 게 말이 돼? 국 씻기 전에 한술 뜨고 가. 제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이라도 보라며 내미니까 아들이 성질을 부리면서 상을 엎어버리더군요. 엄마가 언제 이렇게 챙겨줬다고 그래. 이제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짜증나니까. 제가 장사를 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살펴봐주지 않은 게 컸나 봅니다.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이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할 순 없었습니다. 저희 민규가 30이 넘을 때까지 돈이 떨어지면 저를 찾아오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러다 아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다급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엄마, 나 300만 원만 주면 안 돼?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어? 대체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300만 원이 필요한지 말해줘야 주지. 그게 경마하다가 돈을 조금 날렸어. 머뭇거리던 아들이 경마와 다른 도박에 손을 댔다가 1억 정도 빚을 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언젠간 사고 칠 것 같아서 가진 현금을 모두 다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집 한 채를 사뒀죠. 3억이라는 목숨값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서 오랫동안 생각해 놓은 계획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사느라 돈이 없어. 그 집 나한테 주면 되잖아. 어차피 나 주려고 사놓은 거 아니야? 그래, 너한테 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네가 결혼하면 그때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정말이지? 결혼하면 집 준다고 약속한 거야? 대신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아무 여자 데려오면 절대 안 된다. 결혼이고 뭐고 당장 집을 내놓으라고 난리 깽판을 칠 줄 알았는데 아들이 순순히 알았다고 하고 나가더군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엄마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어머님. 좋은 여자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첫인상부터 실망스러웠습니다. 쌍꺼풀도 하고 코도 높이고 보톡스를 잔뜩 맞았는지 얼굴이 부어 있었거든요. 화장도 짙고 향수 냄새도 독한 게 화류계 출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말을 들어보니 유흥업소 출신이 맞더군요. 제가 집안 살림 살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반대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 없긴 왜 없어. 집은 엄마가 준 집에서 살면 되고 세탁기나 냉장고는 뭐 내가 돈 좀 빌리고 수진이 마이킹 좀 땡기면 돼. 마이킹? 마이킹이 뭐니? 그게... 아들은 말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술집 여자라고 술술 불고 말았습니다. 술집 좀 나갔으면 어때? 지금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살 건데. 설마 집 안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결혼은 아직 일러. 더 생각해보고 해라. 엄마한테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애도 생겼단 말이야. 수진이가 배 더 나오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싶대. 뭐? 애가 생겼다고? 제가 놀라든 말든 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집밖에 없었어요. 제가 명의를 넘겨주면 당장 팔아먹을 게 분명했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들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오래 비어둔 집이라 손볼 데가 많아. 집이 수리될 동안 당분간은 내 집에서 같이 지내자. 사람은 일단 같이 살아봐야 해.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아직 올리지 말고 3개월만 같이 살아보게. 집 줄 생각은 안 하고 시모가 같이 살자고 하니 당연히 며느리 입이 삐죽거렸죠. 워낙 못 배운 아이 같아서 싫다고 집부터 달라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저보고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같이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일어났다가 아들이랑 며느리 방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엄마가 사놓은 집 말이야. 지금 집값 뛰어서 최소 5억은 나간대. 어머, 대박이네? 그럼 자기야, 나한테 절반 주기로 한 약속 지켜야 돼. 만약에 딴소리 하면 나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뭐? 이게 미쳤나? 나를 뭘로 신고하겠다는 거야? 혼인빙자 사기죄라고 드러나 봤어? 네가 또 사기치고 도망갈까봐 나도 알아봤다고. 너 또 가게 삼촌한테 이상한 말 듣고 이러는 거지? 너한텐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할망구 죽고 나면 이 집도 내 거니까. 도대체 언제 죽는데? 나한테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며. 너무 팔팔한 거 아니야? 조금 기다리라니까. 그동안 싫어하는 티 좀 내지 말고 얌전히 있어. 안 그럼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숨을 죽이고 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들은 집안에 돈이 많아 놀고 있다며 며느리에게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꼬신 거였어요. 두년 놈은 집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하고 제가 죽으면 가게와 제 집까지 가져갈 꿈에 부풀었나 봅니다. 제가 빨리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단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조용히 방 안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아들에게 집수리가 끝났으니 신혼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대로 가게로 출근하고 돌아오니 아들은 보이지 않고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응, 오빠. 이제 작업 거의 다 끝났어. 2억 5천은 땡길 수 있을 거야. 물론이지. 그 자식은 나를 마누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웃겨 죽겠어. 사실 임신도 안 했고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 집 팔아서 돈만 챙기면 야반도주 할 거야. 얼른 돈만 챙기고 오빠 보러 가고 싶다. 며느리가 아들과 작정하고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숨겨둔 내연남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 전화통화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서 며느리에게 달려들고 말았습니다. 머리채를 잡아채면서 할 수 있는 온갖 욕은 다 했죠. 뭐? 돈만 챙기고 야반도주 할 거라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술집년이 나를 속여? 이거 놔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 폭행죄로 신고할 거라고! 그래, 신고해라. 너 사기친 거랑 내 폭행죄랑 누가 다 형 오래 사나 보자. 같이 깜빵 가보자고. 제가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 기세로 핸드폰을 챙겨드니까 며느리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대로 경찰에 전화해 며느리가 사기 결혼을 했다고 신고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돈을 챙겨들고 튄 것도 아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전에 신고한 거라 제대로 된 복수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배운 것도 없는 여자에게 벗어났다는 것만으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죄송하다고 효자가 되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돈만 밝히고 저를 속이려고 든 게 후회가 되긴 했나 봅니다. 제 옆에 붙어 살면서 배달 일을 시작하더니 더 이상 사고는 치지 않네요.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집안, 좋은 남편, 좋은 아들도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버티게 해준 건 가난해서 생긴 악착 같음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제 한탄을 말할 사람도 없어 사연 보내봤는데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물론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겠지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